소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국대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요. 지금은 국대에서 학장으로 보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복잡한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문 선생님들께 또 이 선배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좀 송구스럽고 외람되기도 합니다. 요즘 논의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혹시 신문을 보시거나 아마 오늘 저녁에 또 뉴스를 보시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한번 제가 아주 쉽게 아침이어서 아주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사진을 그래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하시는 결론은 지금 갖고 계시는 결론과 비슷합니다. 제가 조금 더 그거를 체계화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미국이 뭐가 불만인지,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나 경쟁은 어떤 건지를 조금 더 규범, 크게 보면 국제법, 법률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수요 특강에서 제가 강연을 여러 번 했는데요. 수요 특강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너무 큰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대 농창에서 불러주셔서 제가 이메일을 받자마자 거의 한 30초 내에 제가 제가 참석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1월 달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영광이고 다시 한번 김종석 회장님, 또 김인규 수석 부회장님, 이경영 상임 부회장님, 또 여러 성무역 사무총장님, 또 실무자 여러분, 권태규 선생님 다 이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나 설명을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트럼프 2.0 관세, 그 내용이 뭔지, 관세 왜 이러는지, 관세가 뭔지, 우리 관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또 관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국가안보, 트럼프 대통령 나중에 연설할 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언론 보도에는 관세 몇 프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한다, 그 내용만 나오지 사실 그 문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공식 문서, 미국에서 나온 문서를 보면 국가안보로 시작해서 국가안보로 끝나요. 처음부터 국가안보, 미국 국가안보 얘기를 하다가 반도체 이야기를 하다가 때로는 철강 이야기를 하다가 때로는 4월 2일하는 상호관세 이야기를 하다가 쭉 가다가 중국 이야기를 하다가 국가안보로 귀결되거든요. 왜 국가안보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현상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U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드디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안보 전성시대,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이 국가안보 확산시대, 국가안보 전성시대가 왜 이렇게 된 건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맥락에서 이 디지털 문제, AI 문제가 국가안보와 어떤 맥락이 다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중 대결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모습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너무 뜬금없는 사진입니다. 짐작하시기 힘드시죠?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인데 영국 군인들이에요. 영국 군인들이 2024년 6월 6일 1년 전입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념해서 영국, 프랑스가 매년 행사를 하는데 그 맥락에서 이렇게 잘 들리네요. 그 맥락에서 그날 행사를 하고 영국 군인들이 그날을 기념하면서 낙하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비행기에서 영국 공수부대원들이 노르망디에. 빨리 그러면은 빨리 행사장으로 가든가 물을 마시든가 뭘 해야 되는데 줄 서서 뭘 하고 있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 관리들입니다. 뭔가 하면 다른 나라 국경에 들어갔으니까 세관 통과를 하는 절차입니다. 세관 통과 절차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국에 가셨다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공항에서 내리면 입국 신고하고 세관 통과하죠. 우리는 워낙 그게 빨리 돼 있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 않은가요? 도착하자마자 여건만 되면 문이 열리고 나가자마자 신고할 사람 아닌 사람 구별하고 그냥 통과하고. 근데 원래 옛날을 생각하면은 입국 절차에도 하나하나씩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에 왜 왔냐, 언제까지 있냐, 묵을 호텔은 어디냐, 뭘 하냐, 미국 갈 때 생각해 보시면 계속 물어보거든요. 또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금을 매겨요. 그 국경에서 매기는 세금이 관세입니다. 우리가 워낙 빨라서 부지불식간에 지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비행기 안에서 양주를 사거나 화장품을 사거나 그게 면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안 내서 그렇지, 사실 제가 그저 발렌타인 17년을 10병을 산다라고 하면 2병까지가 면세니까 세금을 다 내야 되거든요. 들어올 때. 그게 이제 관세. 그 국경에서, 그러니까 국경에서 항상 누구든지 여권 심사하는 것처럼 국경에서 세금을 매기는 게 관세고, 이 제도는 국가들이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중국 관세 135%, 한국 관세 25%, 일본 관세 24%, WTO 관세, FTA 관세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사실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한국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국경을 넘어설 때 미국 관원이 세금을 매긴다. 반대로 한국 관원이 저 인천공항에서 부산항에서 인천항에서 세금을 매긴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통제 상품이 넘어갈 때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국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는 상품에 매기거든요. 이 물, 또 이저 책, 마이크, 상품에 관세를 매깁니다. 원래 지금도 그 체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상품만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제 그 많이 흔들린다는 걸 느끼실 수 있죠. 첫째,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이제 대표적인 사진이지만 이 프랑스 국경을 넘어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파리에서 장사할 수 있죠. 넷플릭스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뭐 AI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서 상품을 판다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품을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가 서비스를 팔거나 영화를 파는 게 더 수익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관세라는 게 여전히 중요하고 국경이 중요한데 이 상품, 국경 이 개념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렸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생활이 바뀌면 이 법이 따라가야 되는데 법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만큼 바뀌는데도 법이 못 따라가니까 이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대로, 국가들은 국가들대로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 흐름이 미중 갈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중 갈등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거를 보시면 대략 짐작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트럼프 관세입니다. 취임하자마자 관세부과를 얘기를 해서 설마 했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거의 뭐 1947년에 가트 출범한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혹시 저 가트라는 거 들어보셨는지요? GATT.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반성을 했습니다. 왜 전쟁을 했을까? 1차 대전 크게 하고 2차 대전은 더 심하게 하고 수천만 명이 죽고, 반성을 했더니 몇 가지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보호무역주의를 했더니 결국에 국가들의 돈 싸움이 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쟁을 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지만 일단 보호무역주의를 조금 바꿔보자는 아이디어로 미국이 시작을 해서 GATT라는 가트 협정을 47년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7년. 그 지금 47년이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꼬박 78년이 됐습니다. 78년. 유엔 제재가 46년에 시작된 것처럼 가트 제재가 47년에 시작되어서 지금 78년째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WTO 얘기 많이 하지만 그거는 가트하고 똑같습니다. 가트가 워낙 잘 되니까 우리 이거 레노베이션을 하자 해서 골격은 그대로 두고 위에 엘리베이터도 새로 넣고 이제 환풍기도 새로 달고 건물 벽칠도 새로 하고 한 3층 다시 올리고, 재건축이 아니고 그대로 레노베이션만 해서 다시 올린 게 WTO에서, 지금 외관만 보면 WTO지만 사실은 가트 체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나오는 미중 분쟁이든 관세 부과든 전부 다 가트 체제 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47년 가트 이후로 최대의 사건이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최대 주주인 미국이 가트 협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관세 부과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왜 어떻게 보면 놀랄 만한 발전인가 하면 가트 협정을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가트 협정 47년에 1조가 뭔가 하면 1조가 외국을 차별하지 말라. 근데 중국하고 다른 나라를 차별하잖아요. 2조가 뭔가 하면 가트 2조가 관세율을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 2조입니다. 이 마음대로 바꾸죠. 계속 바꿔서 뭐가 뭔지 지금 모르게 됐습니다. 엑셀표로 좀 따라가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수출 상품과 미국 국내 상품과 수출 상품을 차별하지 말라. 이게 바이 아메리카, 바이 재팬, 바이 EU, 바이 차이나 전 세계적인 흐름이 3조도 이미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트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이 사실은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47년 가트 체제 또 WTO 관세 부과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요. 그 다음에 가서 2월 10일 날은 철강하고 알루미늄 25%, 그 다음은 자동차에 또 25%. 우리는 타격이 크죠. 철강을 우리가 미국의 5번째 수출국이거든요.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3대 수출국이고 우리 교육 상품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강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동차 또 지금 반도체도 한다고 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가서는 이 다른 국가 다른 상품으로도 한다는 이야기고 나아가서 이 4월 2일 날은 상품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국가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대충 봤더니 한국은 우리한테 돈을 많이 벌었네 25%, 일본은 조금 한국보다는 덜 벌었네 24%, 중국은 많이 벌었네 이제 60%. 그런데 중국이 보복하네. 보복하니까 2배 120%. 이것저것 덧붙이니까 135%. 그래서 여기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4월 2일부터 적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적용을 하다가 무리가 따르니까 7월 8일부터 하겠다고 유예가 돼서요. 7월 8일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후에 이제 부과를 하기 7월 9일부터 이제 부과하겠다는 게 지금 미국 계획이고 7월 8일까지 협상을 하고 그게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타격이고요. 딱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디자인한 거에 근본 기본 본질이 흔들리니까 많은 국가들이 지금 혼돈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이게 세계 질서가 혼돈스러워서 혼돈스러운 게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케이스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197개 국가인데요. 그 중에 166개가 WTO 회원국입니다. 미국, 중국 포함해서 WTO에 가입하면 룰을 따라야 되는데 룰을 잘 안 따르고 있고요. 지금 서로 비켜라 못 비킨다 교통신호등은 주고 있고 교통경찰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마 제일 큰 버스가 미국, 옆에 큰 버스가 중국, 옆에 일본, 말버스 정도 되는 버스가 한국 전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7개국 중에 교육 순위로 6위입니다. 엄청나죠? 전 세계 197개국 WTO 166개국을 이렇게 줄을 세우면요. 우리나라가 나라가 작지만 교육 순위, 수출 수입 순위로 6위 국가예요. 경제 규모는 한 10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제 경제 체제에서는 파워풀한 국가가 되었고 지금 뭘 하는가 하면 많은 국가들이 혼돈 상황이 되니까 뭘 해야 되겠는데 미국이 이야기하면 잘 안 믿어요. 미국이 다른 뜻이 있겠구나. 중국이 이야기해도 잘 안 믿고요.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국이나 호주나 싱가포르나 캐나다나 이런 국가들이 이야기를 하면 저 나라들은 그래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나라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많이 이제 경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혼돈 상황에서 뭔가 좀 자리매김을 잘하면 중요한 기여도 하고 결과물로 우리가 뭔가 위상을 좀 높일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세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197개국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많죠. 197개국인데
WTO 회원국이 166개국, UN 회원국이 193개국입니다. 많죠? 혹시 이 나라 들어보셨으면 197개국을 다 들어보셨습니다. 감비아, 앤티과 앤드 바뷰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 산투메 프린시페, 세인트 빈센트 앤드 그라나딘, 가야나. 요거 들어보셨으면 전 세계 197개국 다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봐요. 우리가 세계 여행도 많이 하고 TV도 많이 보는데 잘 못 들어보는 국가입니다. 감비아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거의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거는 다른 나라, 잠비아, 또 다른 아프리카 국가 나미비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지. 감비아는 사실 우리가 들어보기 힘든 조그만 나라입니다. 참 국가들이 작은 국가들이 많죠. 앤티구아 바비다 인구 7만 명, 세인트 키츠 네비스가 5만 4천 명 이 국가예요. 한번 어제 학교에서 봤더니 서울대학교 상주 인원이 방문객, 학생, 교수 다 포함해서 한 15,000명에서 2만 명 된다고 했으니까요. 관악구가 한 60만 명 되고요. 이게 관악구보다도 작은 나라들입니다. 작은 나라는 서울대학교 많은 나라들입니다. 이게 각각의 나라를 구성하는데 어쨌거나 법적으로 그게 197개국의 전체 세계를 이루고 있어서 이게 국제사회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가 이렇다 저렇다고 할 때 미국이나 중국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큰 나라, 작은 나라 다 포함해서 197개국을 전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감비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가본 적이 없고 가보고 싶지만요. 그쵸? 제가 이걸 하면서 감비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난해 여름에 TV를 보다 보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감비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봤거든요. 봤더니 재밌는 내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실제 간 것보다 더 소개를 잘하고 음식 먹방도 하고 이러니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 나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안티구아 바비다나 세인트 키츠 네비스는 카리브해에 있는 국가들이고요. 가야나는 남미에 있는 국가들인데 나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는 지난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이 국가 전체가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걸 신문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나름 전부 활발한 국제활동을 하는 국가들입니다. 이 국제사회가 혼돈 상태에 이제 빠져서 여러 가지로 다툼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글로벌리제이션을 하다가 지금 급격히 디글로벌리제이션을 하니까 스텝이 꼬인 거죠. 가족 방향으로 가다가 급격히 뒤로 가게 되니까 대혼란에 빠지게 된 거고 그 와중에 국가안보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리크라이시스,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게 국제사회에서 위기가 커져서 국가안보가 있다 자꾸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참모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국가안보라고 이야기를 해야 미국이 또 국가안보라고 이야기를 해야 일본이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실제 위협도 위협이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섞여서 지금 국제 경제 질서가 아까 버스 수십 대가 얽혀 있는 것처럼 대혼돈 상태에 빠졌거든요.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신호등이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신호등 교통경찰이 있는데요. 교통경찰이 딱지를 잘 안 끊어요. 또 교통경찰이 체포도 잘 안 해요. 거기 이제 원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교역 질서와 투자는 WTO가 이거를 규율하게 돼 있는데 가트의 확장판인 WTO가 95년에 시작했거든요. 레노베이션이 끝난 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WTO의 잘못이냐? 그건 아니에요. WTO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다가 166개국이 이 마음이 옛날에는 글로벌리제이션을 해서 국경을 열고 내가 이걸 팔고 너가 이걸 팔고 하면 장기적으로 전부 이득이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WTO만의 잘못이라기보다가 국가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바뀐 게 더 큰 지금 문제입니다. WTO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WTO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WTO를 운영하는
166개국, 특히 최대 주주 미국, 2대 주주, 최대 주주 미국, 중국, 그 다음 EU,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캐나다, 그 다음에 그 주요 주주인 한국, 호주, 인도, 브라질, 남아공 이런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마음을 합치느냐에 달려 있는데 신문에 보시다시피 중국은 안방이잖아요. 미국은 마음대로 하고 중국도 미국에 대항해서 자기들 스스로 움직이고 많은 국가들은 전부 찾아가서 미국한테 우리 25%는 과하다 20%로 해달라. 20%는 너무 세지 않냐 10%만 해달라. 한국은 20% 매기면 우리는 18%로 해달라. 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동체 의식으로 뭘 한번 해보자라던 최초의 47년의 아이디어가 사라진 게 WTO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WTO 사진입니다. 구글에서 WTO 사진을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인데요. 너무 어둡죠? 구글 아마 그 알고리즘도 그렇게 지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두운 사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WTO를 하면 이 지금 WTO 공식 사진입니다. 아주 밝을 때 9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30년째 가동이 되고 있고 166개국이고 한국도 회원국이고 거의 대부분이 회원국이고 교역 체제가 여기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건을 산다, 물건을 판다, 미중 간의 분쟁이 생긴다, 한일 간의 분쟁이 생긴다 할 때 전부 가서 해결하고 논의하고 싸우는 게 WTO입니다. WTO인데 지금은 그 위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제네바에 혹시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예. 제네바가 스위스가 여러 국가들의 말을 쓰는데 프랑스 쪽에 속한 그 큰 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있는 국제 기구인데요. 여름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든가 아니면 저 유튜브에 요새 많이 나와서 보시면 자세한 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오늘 젊으신 동무님도 오셨지만 연세가 있으신 동무님도 오셔서 말씀드리기가 부담도 되지만 훨씬 더 편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은요. 제가 국제법, 국제경제법, 국제분쟁을 하니까 옛날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수업을 하는데 제가 노스쿨 학생들한테 2002년 월드컵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한일 월드컵 그 4강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잘 몰라요. 가만히 봤더니 이 학생들은 2001년생, 2002년생, 200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살 때거나 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월드컵을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우리 사례로 1997년 IMF 사태 얘기하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젠가 하면 제가 김영삼 대통령 얘기를 했더니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한 30년의 연차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저희 할머니가 가끔 6.25 때 이야기를 할 때 그런가라고 느꼈던 30년 차처럼 아마 지금 학생들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IMF 시대 때 우리가 금부치기 저를 하고 이 우리나라가 이랬고 어려움을 위기를 대우 사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6.25 때 이야기를 할 때처럼 느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게 아시트에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홍수환이 권투 선수 홍수환입니다. 사전 오기 신화를 쓴 게 1977년 11월 27일 파나마에 있는 파나마 시티라는 데서였다는 거예요. 사전 오기. 당시에 세계 최강자 카레이스키아라는 당시 세계 최강자하고 WBA 슈퍼 페더급 챔피언전 결정전을 치렀는데 사전 오기 4번 다운이 되고 5번째 KO승을 했거든요. 동영상이 유명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다 지다가 마지막에 죽기 살기를 해서 KO승을 해서 그게 이제 77년에 50년 전이죠. 우리 국내적으로 유명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사진은 2016년입니다. 한 10년 전에 2016년에 사전 오기 40주년을 기념하면서 홍수환 선수가 그 당시에 대결했던 카레이스키아를 초청을 해서 올림픽 파크텔에서 기념행사를 한 모습이거든요. 기념행사를 하고 그다음 TV 아침마당에 나와서 KBS 아침마당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때 인터뷰를 봤더니 그때 권투 경기 장면이 나오고 파나마 시티에서 수만 명이 움직였는데
그 전부 다 당연히 파나마 사람인 카레스키아를 응원하고 이 한국 선수 홍수환을 응원하는 사람은 한 4-5명밖에 안 돼요. 우리 트레이너하고 그다음에 저 몇몇 교민하고 사업하시는 교민하고 4-5명밖에 안 되고 한 수만 명은 전부 그 파나마 부통령도 왔다고 나오더라고요. 막 만세 부르고 하는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다운을 4번이나 시키니까 뭐 열광적인 분위기였겠죠. 그러다가 상암대에 가서 KO를 시키니까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한 모습이 아침마당에 그 동영상이 나오면서 이제 아침마당 아나운서가 홍수환 선수한테 그때 심정이 어땠느냐는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극적으로 KO승을 하니까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는데 그 중에 파나마 사람 한 명이 양복을 입은 파나마 현지인이 좀 그 부자인 듯해요. 양복을 입은 현지인이 열광적으로 뛰어나와서 링으로 올라와서 홍수환을 업고서 링을 도는 장면이 나와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가 뭐래,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왜 저러느냐 했더니 홍수환 선수가 답을 한 게 나도 몰랐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그 현지 도박사였대요. 현지 도박사니까 당시에 당연히 아마 50대 1, 100대 1 정도로 이 카레스키아가 당시 최강자였거든요.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홍수환이 이길 것이라고 현지 사람이 베팅을 했는데 이겼으니까 아마 그날 수십 대의 금을 안고 집에 갔을 거야. 저희 얼마나 기뻤으면 뭐 수만 명이 쳐다보거나 뭐 욕을 하거나 말거나 혼자 뛰어나와서 외국 선수를 그 둘러매고 그냥 저 태극기만 없었지 거의 올림픽 금메달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국가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개발을 하자, 또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자, 팬데믹에 대처하자, 유엔 질서를 회복하자,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처리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국가들의 다툼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는, 죽고 사는 전쟁을 하기 전에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많이 불 것입니다.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가장 먼저 거기에서 국가들의 다툼이 펼쳐지거든요. 미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분쟁의 가장 큰 기전은 헤게모니 다툼이지만 제일 먼저 통상 분쟁, 투자 분쟁, 경제 분쟁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목줄을 재는 게 돈 문제가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WTO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기구고 국가들끼리의 문제를 관리하는데 돈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까 다른 모든 국제기구, WHO에서 미중 간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갈등이 있는데 표출화가 안 됩니다. 그죠? OECD에서 미국하고 EU 간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죠? 가서 보면 갈등은 많아요. 근데 표출이 안 돼요. WIPO, 와이포 국제 지식재산권 기구 갈등이 많은데 표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화가 안 되니까. 근데 WTO 있는 데는 당장 네가 500만 불을 벌면 내가 500만 불을 손해 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트럼프식 상황입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국가들이 점점 내 주머니에서 2천만 불이 나가는데 왜 너는 우리나라에서 5천만 불을 벌어가느냐? 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점점 첨예한 대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어딘지요? 글자가 작게 믿게 얘기합니다. 이게 1935년에 일본 하네다 공항이라고 합니다. 1935년 일본 하네다 공항인데 이게 뭔가면 190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 교역이 활발화되고 특히나 1903년에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지 않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그래서 그게 비행기가 한 20년대 후반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대전 끝나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부터 이제 국제 항공사가 나타나서 국제 교역이 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에어프랑스가 1933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에어프랑스가 1933년에 만들어져서 1936년에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유럽 아시아 노선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936년에. 여기 일본이 그 당시에 유럽하고 연결되던 국가였으니까 그 시점에 하네다 공항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금방 아시아에 오고 아시아 사람들도 필요하면 금방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고 하는 그 흐름이 이루어진 게 3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이 있다. 30년대부터니까 그때부터 관세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가 횡행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경제 그 대공황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국제 체제가 급격히 지금으로는 뭐 말할 것도 안 될 정도로 미약한 건데 당시를 비교하면 그 유럽에서 아시아를 7일 만에 그 간다, 금방 간다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팔고 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옛날처럼 그 천천히 교역하던 시대가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문제가 더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커지고 그런데 교역은 흐름은 빨라지고 하니까 이게 충격이 더 커져서 점점 국가들의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2차 대전의 큰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반성에서 출발한 게 아까 말씀드린 WTO 그 전에 칼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1999년 북경에서의 사진입니다. 1999년 북경 5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 1999년 5월 말에 5월 27일에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에 중국 대사관이 있었는데요. 그 미군 전투기가 오폭을 했습니다. 미군 전투기가 오폭을 해서 유고슬라비아 군대를 폭격을 한다는 게 중국 대사관을 폭격을 했어요. 그 중국 대사관 직원이 죽었습니다. 2명인가 3명인가 죽었어요. 여러 명이 다치고 그 큰 문제가 됐죠. 그냥 그 나라 사람을 살상해도 문제가 클 텐데 그 대사관을 폭격을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커져서 미중 간에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유야무야 됐어요. 요즘 같으면 큰일이 났겠지만 이게 나중에 유야무야가 됐습니다. 큰일인데 유야무야가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1999년인데요. 99년에 중국의 최대 관심사가 WTO 가입하는 거였거든요. 1999년에 WTO 가입하는 거였는데 미국이 계속 반대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가입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봤더니 중국이 우리가 WTO에 가입하는 것을 그런 미국이 세게 반대하지 마라, 조금만 반대하라 라는 그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고 이 몇 가지 사건들을 세기말 몇 가지 사건들을 정리하고 했다는 내용이 이제 나온 바 있습니다. 그 이제 중국이 가입을 하게 된 게 요 시점이거든요.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2001년에 가입해서 지금 24년째 그 세계 질서의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미중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미국이 생각을 잘못했거든요. 중국이 물건을 만드는데 좀 싸게 만드는구나. 가입을 하면 우리가 손해인데 그럼 가입할 때 뭔가 조건을 달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미국이 이때부터 중국이 WTO 가입하는 건 허용한다. 대신에 중국이 인구도 많고 노동력도 싸니까 WTO에 들어와서 돈을 크게 버는 건 내가 막겠다는 생각을 하고 진작에 원래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 없는 쇳덩어리도 다리에 달고 또 쇳덩어리를 팔에도 달고 다른 나라는 자유형으로 수용을 하는데 중국한테는 너는 절대 자유형은 안 된다. 반드시 배형으로만 해라.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가입을 시켰거든요. 근데 2006년 7년 지나고 봤더니 쇳덩어리를 달고도 빨리 가요. 그 2010년에 봤더니 배형, 심지어 저병, 버터플라이를 해도 미국의 자유수용보다 빨리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느낀 게 한 2010년부터입니다. 늦었죠. 이때는 나이바하게 생각을 하고 중국이 가입을 이제 허용을 하고 2001년에 나름의 그 안전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나중에 10년 지났더니 2010년부터 안 되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안절부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WTO 탈퇴할 수는 없고 세계 최대 경제국가고 교역국가고 탈퇴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갖 걸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화도 내고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WTO에서 여러 가지 대중 견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2013년 14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알고 중국을 견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WTO 등 국제회의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견제 활동을 한 게 2013년 4년부터입니다. 2013년 14년부터니까 아주 옛날이죠. 오바마 대통령 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 다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최근에 트럼프 관세 조치나 대중 견제 장치가 보면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인이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정책을 택해서 뭐 이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보다는 본질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체제에 불만을 표시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쌓인 그 불만을 표출을 해온 게 지금의 결과물이니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만은 나중에 미국 정부가 다시 바뀌더라도 이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점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아주 나이스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면 지금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 1기 옛날에 지금 2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그 차이점, 표현 방법의 차이점이지 마음속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이미 상당 부분 국제교육 체제에서 미국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바뀌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986년에 최첨단 상품입니다. 백신입니다. 역시 학생들은 잘 몰라요. 얘기합니다. 86년에 국제교육에 쓰던 최첨단 상품입니다. 전화기로 연결해서 두루마리 좀 말린 특별한 종이 있잖아요. 그걸 해서 이 연결하는 백신이 86년입니다. 최첨단 상품. 86년에 톱뉴스입니다. 86년에 우리나라의 톱뉴스가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상륙했다. 그냥 수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지 지금처럼 미국의 세 번째 자동차 점유율을 가진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86년에. 이게 86년에 현대자동차 광고입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차 가격이 4,995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차 가격이 현대 포니 엑셀이 86년에 4,995불이다. 당시 환율이 800원이었대요. 얼추 계산하면 한 450만 원, 500만 원 안짝의 차가 이제 미국에 상륙했다는 게 이제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출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고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를 세계적인 경쟁자하고 미국에서 크게 자리를 잡는다는 생각은 우리도 하지 않고 아마 현대 자동차도 아마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희망을 했겠지만 아마 미국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그 상황입니다. 많이 바뀌었죠. 세계 최대 기업이 됐잖아요. 자동차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86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팩시밀리 더 이상 쓰지도 않습니다. 팩시밀리는 더 이상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당시 최첨단 상품이었는데요. 그죠? 8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86년에 톰 크루즈의 톱건 문이 그게 처음 나온 그거고요. 콜롬비아가 폭발했고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게 86년입니다. 86년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맞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있을 때입니다. 86년. 86년에 우리나라가 32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합니다. 그 당시에 차범근 허정무가 선수로 뛰었어요. 감독이 아니라. 차범근 허정무가 선수로 뛰고 했던 게 86년입니다. 아시안게임 86년. 그의 최고 인기 가요가 제가 찾아봤더니 86년에 조용필의 허공이었어요. KBS 가요대상, MBC 가요대상은 전용록의 내 사랑 울보. 최고 인기 영화는 돌아가셨지만 신성일, 김지미 주연의 길소득. 근데 서울에서만 관객을 10만 8천 명을 동원했대요. 10만 8천 명. 명량이 700만 동원했는데 10만 8천 명인데 당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마저도 신뢰하기는 힘들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너무 옛날이죠. 어떻게 보면 86년이 그제 같은데 가만히 보면 40년 전, 39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변화가 컸고 우리 경제도 변화가 컸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변화가 크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86년. 제가 왜 86년 말씀을 드리는지 짐작하십니까? 86년. 86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루과이가 우리나라 전반대에 있는 나라죠. 우리 전반대로 가면 우루과이, 남미, 우루과이 우리하고 또 축구네요. 가끔 저 월드컵에서 만나는 우루과이. 거기에서 당시 가트 회의가 열렸는데 그 가트 회의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47년부터 가트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실제 너무 잘 됐어요. 미국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리더십을 보여주고 미국의 리더십을 똑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인 이 당시 유럽이나 일본이나 캐나다가 지원하고 하니까 그 당시 중국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러시아도 경제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하니까 이게 그냥 협의하면 합의되면 이행되고 분쟁이 생기면 웬만하면 해결되고 이러니까 정말 같은 제재가 잘 됐어요. 이게 그 당시로. 그러니까 뭐냐는가 하면 잘 되니까 좀 바꿔보자. 더 잘 되게 해서 한번 대대적인 가트 혁신 프로젝트, 레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한 게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이게 8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86년에 시작이 돼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94년까지 진행이 되었거든요. 8년 94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실제 오늘날의 WTO 체제의 틀을 짠 정확하게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협정들 반덤핑 협정이다, 무슨 보조금 협정이다, 세이프가드 협정이다, 위생검역 협정이다, 수많은 법적인 협정들을 만든 건 86년부터 8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부터 올림픽 때까지, 서울 올림픽 때까지. 그 나머지 한 6년간은 이거를 후속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지. 큰 틀을 만든 거는 환풍기를 어디 넣고 레노베이션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몇 대를 넣고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하고 베란다를 어떻게 늘릴지는 어떻게 하고 몇 층을 올리고 도로는 어떻게 만들고 하는 기본적인 구조 골격에 대한 기본 골격에 대한 구조화 작업은 86년부터 8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WTO 협정이 86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WTO 두꺼운 협정이 86년, 88년도에 만든 협정이니까 그 협정을 열면 그때 만들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있는 거죠. 그 머릿속에는 이게 있는 거죠.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최첨단 상품, 디지털 상품, 자율주행 자동차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AI는 아예 생각도 못한 거고 86년에 AI 이야기하거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하면 저분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생각을 갖고 협정을 이제 만든 게 86년, 88년이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아기가 맞기가 힘들죠.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죠?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이 모바일 폰, 이 WTO 협정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없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뭔가 하면 86년, 88년 협상을 할 때 88년쯤 되니까 충격적인 소식이 왔거든요. 새로운 전화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선 없는 전화기가 나왔다. 해서 봤더니 그 전화기가 실제 팔려요. 그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요겁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모바일 폰이 모토로라가 모바일 폰을 상용한 게 1988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해서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최첨단 상품이다. 그래서 88년 협상 마무리될 때쯤에 이게 모바일 폰도 들어와서 WTO 체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88년에 들어온 모바일 폰은 요거예요. 1.2kg짜리 무거운 거. 그 당시 왜 아주 특별한 사람만 들고 다니는 벽돌폰이지. 그 핸드폰이 이렇게 된 다음에 이보다 더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서 여기에 컴퓨터도 들어가고 여기에 전화기도 들어가고 계산기도 있고 바이오 체크도 하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이게 다 들어간다는, 개인의 모든 생활이 다 들어간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핸드폰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파요. 한편으로는 WTO 협정을 따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WTO에 가보면 그 협정에 나오는 내용이나 아이디어나 이 내용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팩시밀리로 물건을 보내고 받고, 아까 영국 공수부대원 본 것처럼 공항에서 사람의 물건을 검사하고 상품을 관세를 매기고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디지털 상품이 나오고 국경을 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줌으로 회의를 하고 줌
중국으로 계약을 맺고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점점 WTO하고 그 실제 사회하고 그 거리가 생긴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커졌어요. 갈등이 커져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주주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그 하자고 싸우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이게 기존 규범들이 그 한계에 도달했다, 업데이트가 안 됐다, 새로운 규범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AI 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만 열면 AI 규범 얘기 나오지만 누구한테 그럼 AI 규범이 뭐예요? 물어보면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규범이 없어요. 아직. AI 규범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전 세계 전부 다 뭘 하는가 하면 윤리적인 AI를 쓰자. 개인을 보호하자.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 마치 저한테 당신의 인생 목표가 뭐요? 저 윤리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만 그게 제가 거래를 할 때, 제가 물건을 살 때, 제가 무슨 자세한 문제를 풀 때 그게 가이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I는 실제 거래의 중심이 되고 교육의 중심이 되고 인권 침해도 일어나고 전쟁에도 사용되는데 그러면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권리, 의무, 규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AI는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 윤리적인 AI.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규범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옛날로 치면 와일드 웨스트인 거죠. 중요한데 규범이 없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래를 생각하며 이 AI 분야에 중국이 생각하는 규범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중국 생각이고 미국은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같은 체제를 만들어서 지난 8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 왔는데 지금 판이 바뀐다고 중국이 새로운 규범을 AI 분야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만들면 우리는 큰일 난다는 게 미국 생각이니까 사실은 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WTO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범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하고 기업하고의 다툼. 이게 유명한 영화인데요. 가끔 TV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영화 안에서 보고 TV에서도 보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주 리비아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아서 미국 대사가 죽었어요.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미국 정부가 리비아에서 군사 작전을 하는데 미국 정규군하고 그다음에 민간 군사 기업이 합동 작전을 펼치는 게 나와요. 민간 군사 기업 있죠. 회사들 민간 군사 기업하고 미국 정규군이 합동 작전을 펼치는 게 나와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참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용병하고도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전쟁은 국가만 하는 거였잖아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거지. 군인도 있고 옆에 민간 기업들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 계약을 맺어서 같이 하이어를 해서 같이 전쟁을 하고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슈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나라 보다가 중국에서 특히 정부하고 기업이 뭘 같이 하니까 이게 헷갈려요. 원래 WTO 협정은 정부는 정부 활동만 하고 기업은 민간 섹터는 이제 민간적인 부분에서만 시장에서만 활동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내용인데 중국 경우에는 정부하고 민간 분야가 합쳐서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협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국영기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불만이 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국 국영기업이고요. 이거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해상민병대를 사열하는 모습입니다. 해상민병대. 남중국해에 중국이 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또 미국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해군이나 중국 해경 함정이 가서 단속을 하거나 체포를 하거나 검색을 하면 그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국제법에 합치는 문제가 없지만 뭔가 충돌이 생기거나 할 때 국제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는가 하면 정부가 나서지 않고 민간인들이 나서서 그 애국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상민병대를 조직을 하고 하는데 보시면 이게 그 군복은 아니지만 유니폼도 비슷하고 아주 줄도 잘 맞추고 있고 해서 상당히 규율이 갖춰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영 기업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앞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민간, 민관, 군사 합동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조약도 만들고 유엔 제재도 만들고 WTO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부터가 정부인지 어디서부터가 민간 섹터인지가 지금 다 얽혀 있습니다. 이게 WTO 제재와는 잘 맞지 않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가안보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국가들의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WTO 협정이 마음에 안 들면 WTO 협정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면 가트 협정이 백신이 시대면 그러면 그냥 떠나면 될 거 아니냐. 중이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한 10몇 년간 WTO 욕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미국을 떠나면 미국이 WTO를 떠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들이 그렇게 잘하네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정치적 파장과 후폭풍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근데 미국은 언젠가부터는 WTO 탈퇴 얘기도 가끔씩 나오는데 공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 WTO 협정을 욕을 하지만 WTO 체제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하지만 떠나진 않거든요. 그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딜레마에 빠졌죠. 이게 거의 바위 틈새에 끼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싫은데도 WTO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WTO에 남아 있으면 WTO 협정을 준수해야 돼요. 어느 국가도 대놓고 우리가 WTO 협정 위반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관세 조치건 비관세 조치건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국가도 공식적으로 우리 WTO 위반한다, 위반인데도 우리가 한다 그런 국가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리 조치는 WTO 합치한다, 한미 FTA 합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국제법 위반을 공언하는 순간 나중에 국제법원에 가서 지는 거는 두 번째 문제로 하고 국가가 나서서 공언하는 거는 그 자체가 엄청난 파급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WTO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어쨌거나 외관상으로는 WTO 협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협정이 제대로 우리를 서포트를 못하고 협정이 우리 이해관계를 제대로 보호를 못한다는 그 양립하기 힘든 상황에 이른 거죠. 특히 큰 나라가 미국이든 중국이든요. 협정은 미국에 있어야 되고 있으니까 협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국내 기업이든 디지털 회사든 미중 분쟁을 다루는 그 외교 장관이든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거기에 따라가는 이유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지금 난감하게 됐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고 봤더니 국려지책을 찾자. 그 국려지책을 찾아보니까 그 옛날 47년 WTO를 만들 때 카트죠. 47년 카트를 만들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47년도에 뭔가 하면 2차 대전 직후입니다. 미국이 만들 때 혹시나 패전국들이 다시 돌아와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그때는 자유교역이고 뭐고 없다. 교역 중단하고 마음대로 전쟁한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다시 또 세계전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상당히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유엔 헌장에도 보면 유엔 헌장에도 잘 알려지지 않지만 평화를 한다, 전쟁 안 한다고 되어 있지만 예외에 가면 혹시나 2차 대전 패전국 어느 국가라고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2차 대전 패전국이 다시 전쟁을 시작하면 여기 전쟁 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트에도 그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은 그 자유교육은 없다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봤거든요. 그걸 봤더니 그 조항을 그 당시에 47년에 그 변호사들이 협상 기록을 봤더니 너무 나이스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단도직입 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주 막 그 돌리고 돌려서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고 이게 군사 활동에도 직접적 간접적 영향이 있고 하면 이거는 국가 안보에 연관이 되니까 그때는 자유교육을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작된 거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한 80년 지나서 78년 후에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게 전쟁만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살다가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지금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2017년부터 요거를 발굴을 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국가안보 예외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니라 옛날에 트럼프 임기 때 추가 관세, 지금처럼 큰 관세는 아니지만 관세 부과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국가안보 조치다라고 쓰는 게, 그러면 한국이나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해도 이게 자유교육에 저해되는 게 아니라 외관상으로는 저해되지만 국가안보 예외 조항에 따라서 정당화된다는 그 논리 구조가 이제 가능한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첫 말씀 보여드린 뭐 이름도 다 까먹었습니다. A 관세, B 관세, C 관세, D 관세 전부 다 찾아보면은 국가안보로 시작해서 국가안보로 끝나요. 법률 문서를 보면 그게 그 미국이 실제 국가안보 위협을 느낄 것 같지 않거든요. 한국 자동차 때문에 한국 자동차가 많아져서 미국이 그 경제적으로 손해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국가안보가 위협이 된다? 한국 철강이 막 이렇게 나와서 미국 빌딩을 지을 때 한국 철강들이 들어가니까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이 된다는 건 사실 생각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키조프레닉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WTO 체제에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FTA가 WTO거든요. 제가 WTO라고 말씀드린 거는 FTA도 포함됩니다. WTO가 FTA니까 WTO, 한미 FTA에서 혹시나 한국이 왜 한국산 철강을 관세율을 0%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질 때 국가안보 예외 조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많았어요. 많은 국가들이 발끈해서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철강이 어떻게 국가안보냐, 말도 안 된다. 근데 미국이 설명을 해요. 미국 설명이 철강으로 탱크도 만들고 철강으로 스텔스함도 만들고 철강으로 장갑차도 만들고 철강으로 총도 만들고 하는데 그 철강이 빠지면 미국의 국가안보가 어떻게 되겠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철강 집차도 만들고 엔진도 만들고 자동차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레이더를 만들면 반도체가 있어야 되죠. 스텔스 전투기 반도체가 있어야 되죠. 반도체. 국가안보네요.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트 체제의 그 국가안보 예외 조항이 그 미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내면서 배운다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가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상당 부분은 일정한 품목에서는 이게 국가안보 품목이라는 게 확산됐어요. 철강이든 반도체든. 그러니까 미국 입장이 맞다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 협정을 바라볼 여지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국가들이 여러 가지를 할 때 국가안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안보. 특히나 그래서 국가안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이름을 매기기를 시작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인데 국가안보구나 해서 이걸 경제안보라고 이름도 새로 매기고, 경제안보, 이코노믹 시큐리티에서 신문만 열면은 왜 경제안보 나오잖아요. 미국도 경제안보, 중국도 경제안보, 우리나라도 경제안보, 뭐 EU도 경제안보, 만나도 경제안보 하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골치 아팠던 문제를 그 법적인 문제를 또 도덕적인 문제를 양쪽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문제를 미국 입장에서도 오케이, 중국 입장에서도 오케이, 개도국 입장에서도 경제안보, 우리는 경제적으로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식량 문제가 우리 안보인데 들어맞는 이야기거든요. 개도국도 오케이, 산업국도 오케이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안보 문제가 지금 상당히 확산이 돼서 경제안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경제안보 밑에 기저에는 40주년 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부수고 재건축을 할 수는 없다. 언젠간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있어야 된다. 있으려면 뭔가 합리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지금 상황이고, 그 선상에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트럼프 관세 문제로 전부 국가안보 얘기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안보 문제가 드디어 AI와 디지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국가안보의 핵심이니까요. AI와 디지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보다 더 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죠. 핸드폰, 그 컴퓨터, 또 데이터. 그게 사실 이제 지금 국가안보의 핵심이 되다 보니까 이 국가안보 확산적 시각이 디지털 체제의 급격한 도래하고 맞물려서 이거를 지금 미중 경쟁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국가안보 때문에 미중이 경쟁하고 경제 체제 재편 때문에 경쟁하는 와중에 AI 플러스 디지털 사회가 급속하게 도래하니까 그야말로 그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AI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나쁘게 보면 안타깝고 뭔가 두 나라가 저 룰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기사분대로 마치겠습니다. 이죠. 1648년 사진입니다. 400년 전입니다. 제가 아까 1986년만 말씀드렸는데 47년이고요. 400년 전입니다. 1648년이 대략 어떤 시대였는지 혹시 짐작되시는지요? 1648년. 임진왜란이 1592년에 있었습니다. 정묘호란이 1627년. 병자호란이 1636년. 그 직후입니다. 1648년이니까. 인조 26년 무자리였대요. 비도 많이 오고 그의 추웠다는 그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인조 26년 우리 때 이제 유럽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베스트 발렌주야입니다. 혹시 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들어보셨겠지만 30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30년 전쟁? 예. 30년 전쟁은 문자 그대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간 유럽에 있었던 전쟁인데요.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전쟁이었는데 유럽 전체에 다 휩쓸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교 일이 있어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을 갔다 왔는데요. 갔다가 기차를 타고 이렇게 저 공항으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책자를 봤더니 저 칼스루헤라는 도시를 지나가고 만하임이라는 도시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저 1648년 30년 전쟁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이쪽에서 저쪽을 학살하고 저쪽에서 이쪽을 학살하고 하는 그게 있었다라는 저 내용을 보고 오늘 강의 때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독일 지역에서 그 유럽 전체의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게 1648년입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베스트 발렌 조약입니다. 오늘날 국제 체제가 이 조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국제 사회를 베스트 발렌 체제라고 하거든요. 베스트 발렌 체제가 오늘날의 국제 사회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수부대, 관세, WTO 전부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프랑스와 독일과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는 각각 국경을 나눈다. 그 국경에는 각각의 국왕이 있다. 그 국왕은 그 영역에서는 최고다. 그전에는 교황이 있었으니까 교황이 제일 위에 있고 전부 다 그냥 왕이 있지만 작은 영토만 통치하고 그 위에 누군가가 있고 심지어 교황이 왕도 바꾸고 하는 그런 제재였는데 그게 사라지고 주권 국가가 등장하고 국가가 최고 위치에 있고 국가들끼리 동일한 위치에 있고 국경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이러한 압도적인 권력을 주권이라고 부른다 라는 제재가 도입된 게 1648년인데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체제다. 국경이 사라졌다. 국경이 사라지니까 이게 뭐 옛날 이 체제가 아기가 맞지가 않죠. 국경이 사라졌으니까 국경이 기초한 체제가 또 압도적인 권력자인 국왕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그건 사라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인트 키트 네비스 54,000명입니다. 가이아나 82만 명이에요. 안티구아 바뷰다 7만 명입니다. 이 중에 하나예요. 미국과 중국과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영향력에서 보면 훨씬 국가가 아닌 주체들이 영향력이 크죠.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LG, 현대자동차 훨씬 영향력이 커졌죠. 심지어 전쟁도 같이 하고 국가하고 심지어 중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회의를 통제하잖아요. 자기 수도에서
뭐 국가뿐 아니라 개인, 일론 머스크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베스트 발렌 체제의 기본 그 골격이 그 바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바뀌어서 AI 체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지만 규범을 만들자는 논의가 많이 있지만 윤리적인 삶, 공정한 AI 이런 주성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건데요. 내가 AI를 언제 쓸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지느냐? 상대방이 책임지느냐? 허용을 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지느냐?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한 부분입니다. 예, 아주 혼돈의 시대입니다만 저는 우리한테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 규범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걸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가만히 있자.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조용히 있자. 미국이 이야기할 때 저 중국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 특별히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이유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자라는 생각도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위상이나 우리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 룰 세팅을 새로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면 상당히 우리가 성과를 거둘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룰 테이커였거든요. 이제 룰 메이커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AI 분야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디지털에 굉장히 빠른 국가고 국민들이 상당히 감수성이 예민해서 이런 새로운 상황의 그 장단점을 빨리 파악하고 또 그 디지털 체제가 구축화되어 있고 반도체도 만들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한국한테 AI에서 협력하자. 또 중국도 자기들의 AI 체제를 만들려면 혼자는 안 되니까 한국하고 뭘 해야 되니까 한국한테 AI에 뭐 협력을 하자. 반도체를 같이 만들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니까 뭘 한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새로운 규범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한국의 생각, 한국의 아이디어 아주 크게 얘기하면 소프트 파워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오히려 전화위복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47년 제재가 계속되더라면 정말 우리가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새로운 그 발전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랑스가 6.25 참전을 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에 그 탱크도 수출하고 그 다음에 체코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을 하는데 그 이재명이가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참전 때문에 거기를 안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어려운 점입니다. 예, 그쪽 분야는 제가 잘 몰라서 아마 추측한데 아마 여러 정치적 외교적 고려, 또 실무적 고려 취임한 지 얼마 되시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럽 국가들하고는 여러 지금 논의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경제 문제도 그렇지만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 산업도 그렇고 그게 더 논의할 계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 요새 국제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국가가 되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기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걸로 전쟁 위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이지만 실제 자주포, 곡선포를 쏘려고 했더니 포탄이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고 찾아보니까 결국은 한국, 러시아는 나중에 이제 북한 이렇게 된 게 이게 방위 산업을 또 우리나라가 새롭게 이제 발전시키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 돌고 도는데 유럽에서는 특히 한국 방위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유럽에 얼마 전에 갈 때마다 묻는 게 한국 방위 산업이 어떻게 된 거냐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그런 걸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은행 지점장님도 오셨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네, 젊은 우리 지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이제 예, 질문해. 화두로 던지신 것 중에 미중 패권 경쟁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예. 그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그 미중 갈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난 한 10년간 논문지를 계속 살펴볼 때는 이제는 상당 부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됐다는 게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공지의 사실이고, 미국도 한국이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한국이 곤란해 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이 어디까지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지 알고, 그 틈을 내에서 그 미중 그 양국과 협력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중국과 협력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몇 가지 항목에서는 미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가 지나갔습니다만 대표적으로 AI, 그다음에 고사양 반도체, 그다음 그 양자 기술, 그 부분에서는 그 중국과의 협력을 미국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가지에 대한 국가 뭐 핵심 관련 사안 몇 가지를 빼고는 사실은 일반 경제 문제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 간혹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되진 않고, 사실 뭐 중국과의 교역도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그대로 잘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큰 도전인데요.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현실적으로는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어서 그게 좀 그게 되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저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 시장을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서 뭐 베트남으로 가든가 인도로 가든가 해서 이게 그 중국과 협력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옛날처럼 중국에서 공장을 짓고 여러 가지를 하고 하는 게 지금은 그 많이 상황이 바뀌어서 물리적으로 저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끝까지 손을 들고 계시는 분은 많으십니다. 예. 네, 이 원장님 참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빠꿈 대표 정민섭이고요. 빠꿈은 지금 그 자전거 운동을 통해서 평화통일함을 연구하자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할 내용은 그 지금 핵이 지금 개발된 상태에서 지금 NPT 체제가 이거는 이제 실패한 체제로 인정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그 후속 체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항을 열어 나가면서 김정은도 불러내가지고 분위기 조성을 하는 그런 구상을 제가 항상 하고 또 얘기도 다른 곳에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들었습니다. 예, 어려운 저 질문이십니다. 예, 그 MPT 체제야 WTO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 체제 자체가 지금 많이 변화가 있고, 특히 UN 체제도 새롭게 바꾸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요. 이제 그렇다면 그 NPT 체제도 뭔가 새로운 어느 정도 현실성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좀 강화된 통제 체제를 좀 모색해보자라는 식의 아이디어로 뭔가 새롭게 한번 그 검토를 해볼 기회도 이 흐름으로 간다면 좀 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재민 교수님이 국제법 전공이시고 유엔무고시도 합격하시고 아주 다방면에서 굉장히 박식하신 그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수요 특강 그 학습하는 이 강연에서 진짜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 모여봤자 90명 정도 되는데 만석이 일찍 되어버려가지고 더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강연에 이렇게 강연료를 반환해 주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얼마나 요즘 국제법이 핫한 그 이슈인지 이재명 교수님의 강연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재명 교수님의 강연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유튜브를 이렇게 이재명 교수님의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요 특강은 언제나 이 동문들을 대상으로 학습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강연에서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들은 조금 이렇게 자제해 주시고 또 국가의 원수를 뭐 그냥 반말로 이렇게 하는 데도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언제든지 저희가 그래도 품격 있는 서울대 동문으로서의 그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 동창회 행사에 관련돼서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창회가 지금까지 많은 행사들을 했는데 앞으로 2025년도에 남은 게 7월 6일 이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동문 바둑대회가 있는데 아직도 좌석은 많이 있습니다.